근데 요건 쌌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중국 사업과 관련된 위대한 브로커 권영세, 드디어 이것도 예언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볼까요? 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013년에서 2015년 주중대사로 재직할 당시 형 A씨와 동생 B씨가 설립하고 운영했던 법인이 중국 커피 사업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약 20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도 우리 송 작가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죠. 권영세가 중국 쪽하고 분명히 사업을 많이 벌여놨다. 또 이제 중국 커피 전문가로서 커피 전문가, 네, 중국 커피 전문가. 네. 자, 그냥 커피 전문가 아닙니다. 중국. 커피. 네, 중국 이미- 커피는 뭐가 다른가요? 중국이 이제 차문화가 발달한 건 이미 알려져 있었고, 요건 이제 한 2년 전에 그 방송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스타벅스가 들어왔고 중국에서 엄청난 지점을 확장해가지고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후죽순격으로 국내 커피 업체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중국 자체 브랜드로. 이게 중국 안에 커피 빈이라든지 뭐 이런 뭐 국내 업체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만 다 망했습니다. 왜냐면 커피 빈이 생겨서 손님이 모이면 바로 옆에 커피 반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중국 자체 브랜드가 그렇죠. 같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커피 변이 생겨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커피 빈은 매장도 쬐깐하고 서비스도 형편없고 그러니까 가격만 비싼 업체가 되는 거죠. 커피 빈의 한 대여섯 배 정도로 커피 반, 커피 변,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막 이런 게 둘러싸는 거지. 생겨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돈질을 막 저지릅니다. 근데 중국 부자들 돈질에 이길 수가 없거든요. 아유, 그럼요. 당간부라고 하는 그 전국 당간부 사업하면 은행 돈은 무제한 대로 뽑았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아우, 인민은행은 우리의 금고예요. 우리 모두의 그렇죠. 금고예요. 그래서 중국계 커피 회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어마어마한 출혈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한 잔 사면 두 잔 줘요. 원 플러스 원. 맞아. 네. 그렇더라고. 망한데 어디죠, 거기? 쿠폰도, 엄청 큰 데 있었잖아요. 블루. 뭐 있었는데? 되게 그때 우리 커피 얘기했었는데. 쿠폰도 엄청 발행하고. 그래서 그 회사 진짜 같은 진짜. 경우에 이제 스타벅스에 저항하기 위해서 중국 자본들이 그 커피 회사를 만들었고 그 과정 중에서 스타벅스를 뛰어넘는 확장력을 보여주면서 중국 커피를 싹쓸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디오피아뿐만 아니라 중동 커피를 했고 나중에 운남에서 커피를 직접 키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과정 중에 이제 들어와 있는 커피 회사들, 가게들을 루이싱. 루이싱. 네. 루이싱 커피가 그런 방식으로 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루이싱 커피 뒤에 왕치산이 있다. 그렇지.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하이난 그룹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커피 자체를 이디오피아에서 커피를 1대1로 들여와가지고 하고 국내에서 커피 농장까지 운영할 정도로 루이싱 커피가 커다가 밑보여서 이제 한 방에 가서 지금 부도나서 없어졌죠. 근데 되게 커피 신기해. 매장 수가 스타벅스를 제쳤대요. 제꼈어요. 그러니까 저걸 그 당시에. 제끼기 위해서 다른 매장들을 전부 다 싹 사들인 거야. 망하게 해가지고. 왜냐면 지점을 열기 위해서, 왜냐면 중국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년에서 2년씩 임대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그냥 그 가게가 망해도 그 다음 가게가 인수되는 과정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먼저 깔쇠로 놓은 돈을 다 하고 나가거든. 그래서 그것들을 다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 기간에 사업권을. 뭐, 요런 방식으로 해서 이 커피 사업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자기 투자된 금액을 온전하게 다 받아낸 거예요. 그러면 그쪽 애들이 권영세가 아니면 그렇게 했겠냐는 거지. 거기 진출했던 커피빈을 비롯한 국내 요식업계 체인들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제일 크게 망한 사람이 백종. 네.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요식업계도 그때 이제 함부로 누구죠? 대련의 백화점 체인, 백화점 재벌, 완다하고. 완다. 완다하고 같이 하다가 눈탱이를 맞아갖고 이제 참 슬픈 패퇴를 했던 뭐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돌려받은 거야, 투자 금액 전체를.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냐는 거지. 어떻게 봤죠? 뭔가의 대가를 치렀거나 특혜를 받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200억이나. 그렇지. 나라를 넘겼을까요? 그래서 이제 요 기간대에 의심되는 부분이 대한민국에 있는 컨텐츠들을, 그러니까 모든 문화 컨텐츠들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덕션을 세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거를 박근혜 남자친구 대머리가 아니야. 그게 차은택 씨가. 차은택 씨가 그거에 관련된 사업을 하러 중국에 들어와 있을 때 둘이 면밀하게 상하이와 사천성에서 많이 만났던 정황이 있다는 거죠. 당시 교포들은 다 알아요, 아는 사람은. 그래서 그 당시에 사천성에 있는 전파총국하고 한국에서 들어오는 드라마부터 그다음에 각종 공연, 그리고 그와 관련된 뭐 판권영, 영화나 이런 것들의 판권영, 음반의 배송 자체를 차은택이 세운 프로덕션에서 다 한다. 충칭에 있는 차은택이 세운 프로덕션에서 다 한다라고 하는 계약이 맺어졌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중국 진출이 한참 본격화 되려고 하던 시점에 그 모든 권한을 권영세와 차은택이 쥐고 있고, 그 계약을 우리로 말하면 방송심의위원회에 전파 청구하고 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이건 현지에서 중국 외계인이 아니면 안 가르쳐주는 내용인 거야.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사드가 터졌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한한령이 내려졌고, 이 사업이 묶여져 있는 상태에서 국정농단과 관련한 차은택도 귀국을 해갖고 잡혀 들어가 버렸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신규로 중국에 진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파총국이나 이런 데 가갖고 이제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수입하려고 가잖아요. 야, 우리는 이미 도매 계약이 돼 있어. 그 사람 통해서 차은택을 불러오라는 거죠. 그 차은택 감옥에는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결국 한한령이 드라마를 비롯한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되는 데에는 이 당시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모종의 밀약의 계약이 깨졌던 비화가 있다는 거지. 근데 요거는 홍 작가만이 들려드릴 수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현지에서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지금까지도 그 부분에 대한 게 잘 정리가 안 돼가지고 최근에 차은택이 풀려나고 나서 이와 관련된 부분을 전파총국이랑 다시 뭐 조정을 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슬슬 이제 복원 작업들이 진행돼가고 있는데, 그 당시에 모든 콘텐츠가 사드 시작하자마자 딱 끊겼을 때 저게 중국의 정치적인 보복이다라가 아니고, 그 안에 이 사업을 독점하기 위한 한국 내에 독자적인 세력이 있었다는 거야. 나는 아마 이 건하고 권영세가 연결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구체적인 증거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정황상으로 당시에 있는 루머로 설명해드렸으니까 어디 가서 제가 이런 얘기 했다고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하지만 짐작해 볼 수 있는 근거는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사람이 굳이 자기가 자청해서 여기에 들어갔을 때 단순하게 이런 것만 보고 갔겠느냐. 결국 최순실이 꽂아준 거잖아요. 온갖 종류의 중국하고의 이권 사업에 좀씩은 다 연결고리가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하이난 그룹이 나중에 아시아나 항공하고 기내식 사업을 벌이거나 금호타이어, 지금 최양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금호타이어하고 뭐 중국하고 연결고리 생기는 거, 다스의 중국 진출 사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부분 안에서 반드시 권영세 역할이 컸을 거다. 그리고 200억은 투자금 돌려받은 정도이기 때문에 끝난 거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종류의 금전관계 내지는 이권관계가 있을 거다. 하지만 이거는 최은순밖에 모를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봅시다. 뭐 권영세 집안이 얼마나 부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중국 커피 사업에 200억을 투자할 만큼
권영세 집안이 이렇게 부유할까요? 권영세 형님이 이렇게 부자일까요? 이 돈도 사실 좀 애매해요. 애매하다는 거 뭐예요? 자금 출처가 애매하다는 거지. 자금 출처가 물론 김무성 형님도 수산업자하고 120억짜리, 뭐 80 89억이라고, 몇 억인가? 80 몇 억이라고 하는데 전체 120억짜리 뭐 이런 데 연루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인 가족이 사업한다고 치면 그거 별로 깨끗하게 원리 원칙대로 사업하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네. 이것도 아마 청문회 때 얘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여기에 지분으로 같이 들어갔던 그룹이 하나라는 점. 요 시기에 하나가 중국에서 제일 큰 태양열 패널 생산 공장을 비롯해서 발전 설비 공장으로서 중국 내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얻었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태양열 부분 세계에 꼭 손꼽히는 4위 안에 드는 태양열 기업으로 발전했다는 거. 왜 하나하고 그 당시에 이게 연결고리가 어떤 방식으로 또 있었을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중국에서 좋았던 기업들은 권영세랑 어떠한 형태로든 연결고리를 갖고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즉 중국 정부하고 한국 정부하고 한국 기업 간에 브로커 역할을 하기 위해서 권영세는 주중대사를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특검도 힘든 거네. 네. 중국을 털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중국에 있는 난 털 수 있어. 특검만 시켜줘. 자, 다음은 행안부 장관 딸이 또 나왔습니다.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행안부 장관 별 관심을 안 가졌지만 지금 행안부 장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앞으로 경찰이 수사권을 갖게 되면 또 하나의 법무부 장관이 행안부 장관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행안부 장관을 흔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이 사람도 법무법인, 그러니까 법조계 사람이었다는 거죠. 다 법조인 사람인데. 기사 한번 볼까요? 네, 이상빈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이 후보자가 근무하던 법무법인 율촌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빠 찬스로 스펙 쌓기를 한 건데요. 2017년 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또 2018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이 법무법인 율촌에서 이상빈 후보자가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에 율촌에서 인턴으로 근무를 했는데요. 이후에 이 딸은 미국 뉴욕대 정치학과로 진학을 합니다. 참 놀라운 거는 이 후보자 측의 변명이에요. 해명. 자, 한번 읽어봐 주세요. 담담하게. 맨 마지막 줄에. 후보자의 딸이 인턴으로 근무하는 건 맞지만 누구의 추천으로 일하게 됐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아니 집 딸이 와서 인턴으로 일했는데 누가 추천했는지는 모르겠대. 그럼 지가 했네. 딴 사람이 했을 수가 없잖아. 누가 해줘 거기에. 누가 변호사가 해줘 로펌에. 장난쳐줘 진짜? 진짜 아니 웃긴다. 왜냐면 아이고. 최광욱 그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인턴 하라고 해서 얘기해서 해줬다라고 인정을 했잖아요. 네. 그 1년 받았잖아. 네. 집행유예 받았지. 이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겠는데 싶은 생각이 드는 거지. 내 딸이고 내가 일하던 사무실에서 했지만 추천은 누가 했는지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나. 어떡하나. 진짜. 내가 안 했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한 기억은 안 나. 뭐 이런 해명 아니겠습니까? 이거 딱 윤석열 검찰이면 전방위 압수수색 각이죠. 이게 도대체 조국 장관을 털면서 만들어 놓은 그림자와 트라우마와 데자뷰가 얼마나 세세하고 많은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한테는 적용이 안 돼. 지네들한테 적용이 안 돼. 희한해. 하여튼 뭐 하나하나가 장관 후보자 하나하나가 이렇게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 제가 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 진짜. 방송 시간이 모질해서 덜 가져온 게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다들 장관
되기 전에 깜빵부터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대통령부터 그런데 뭐. 자. 영부인부터 그런데 뭐.